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전선에서 승기를 잡은 건 이미 오래됐어요. 제재를 당하는 러시아는 네.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제재를 하고 있는 유럽이 특히 이제 직격탄을 네. 맞은 거거든요. 푸틴은 종전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무기를 많이 살라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핵무장해야 된다. 야, 그러면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전쟁을 3년 동안 해봤는데 경제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게 일종의 이제 전시 특수 같은 거거든요. 근데 2024년에 한국 IMF에서 한국 GDP 그 실질 성장률 얼마로 얘기했는지 아세요? 얼마요? 2.5%예요. 2.5%. 근데 러시아 3.6%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요. 0%대에서 1%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은요. 0.01%예요. 2024년에. 거의 멈췄네요. 2023년엔 심지어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러시아는 2023년에도 3%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를 당한 나라가 3%대 성장을 했는데 제재를 한 나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고요. 근데 독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프랑스도 1.08, 영국이 1.1, 뭐 이런 수준인 거예요. 러시아가 왜 이렇게 지금 경제가 좋냐면요. 그 러시아 주된 수입원이 석유, 가스, 판돈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재 막 세게 했잖아요. 네. 근데도 이게 안 줄었어요. 석유, 가스, 판돈이. 왜냐하면 유럽이랑 미국은 안 사지만 그 대신 인도, 중국, 네. 브라질, 튀르키예,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국이잖아요. 네. 거기서도 사서 쟁여놔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제재 때문에 지금 러시아 오일이 싸거든요. 헐값이에요. 그러니까 싼 거 사서 사우디에서 쓰고 자기네 거는 원래 가격대로 파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석유가스 판돈이 줄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입 들어오는 건 그대로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전시 경제인 거죠. 그래서 국가가 재정 지출을 확 늘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군수 산업에다가 확 투자를 하는 거예요. 군수 공장 같은 것들이 막 풀로 돌아가요. 네. 또 제재를 당해갖고 외국 기업들이 다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소비재 이런 건 원래 약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전쟁 전에는 다 수입해서 썼는데 다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국산화를 한 거. 네. 러시아 기업들이 또 그러면 돌아가겠죠. 네. 군수공장 돌아가고 국산 기업들 막 돌아가고 군수공장은 무기나 포탄 공장만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방탄복도 만들어야죠. 군복도 그렇죠. 만들어야죠. 급식도 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자리 늘어나죠. 임금 올라가죠. 네. 그렇게 되면 실업률도 떨어지죠. 네. 그러면서 내수가 진작되고 경기가 부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군사 케인즈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거는 올해는 절대 못 가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뭐 전쟁 안 하고 있는 나라보다도 굉장히 경제가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물가 지금 되게 높고요. 네, 금리도 되게 높아요. 금리가 20%대고요. 물가도 8, 9%대인데 그거를 중앙은행에 썩 필사적으로 잡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도 다 알아요. 얼마 전에 출장 갔다 왔는데 러시아인들도 지금 경기 자기들 좋은 거 오래 안 가는 거 다 알고 있고 이거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인위적인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전쟁을 오래 끄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1, 2년 정도는 더 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 경제는 오케이 뭐 임시적으로는 잘 되고 있지만 유럽 경제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재를 당하는 러시아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제재를 하고 있는 유럽이 특히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거든요. 유럽도 전쟁 전에는 안보는 나토가, 그다음에 경제는 러시아의 값싼 석유, 가스가. 그래서 예를 들면요. 전쟁 전에 유럽에서 쓰는 1년에 쓰는 석탄의 50%를 러시아가 됐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가 됐고요. 그다음에 석유의 30%를 러시아가 됐어요.
유럽의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진 이유는 러우 전쟁의 영향이 그쵸. 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이 왜 네. 그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고 네. 지금 간신히 0%대냐면 독일이 유럽의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거기 기계 자동차 네. 이런 거 굉장히 그 유명한데 그게 다 그 공장들이 뭘로 돌아가겠어요? 러시아의 그 싼 그 석유, 가스 네. 이런 걸로 다 돌아갔던 건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천연가스 자리를 지금 다 뭐가 차지하고 있냐면 미국의 LNG가 차지했어요. 근데 그 미국 LNG는 훨씬 비싸요. 물론이죠. 공장 돌리는 비용이 훨씬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진짜 직격탄을 맞은 거고 제가 듣기론 독일만이 아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1인 가구 겨울 한 달 난방비가 40만 원이 나온대요. 살인적인 거죠. 지금 유럽의 극우가 네. 계속 득세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독일 총선에서도 그 독일을 위한 대안 극우 정당이 2등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럽이 지금 전쟁 후에 경제가 너무 안 좋고요. 난민 문제. 그러니까 원래도 난민 문제가 있었는데 또 우크라이나 난민도 굉장히 주가 됐어요. 거의 한 700만 명 정도가 네. 유럽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너무 팍팍해지면 그런 극우 이념이 좀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장사 이야기를 사우디에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왜 하필 사우디예요? 푸틴이랑 트럼프가 빈살만을 좋아하니까요. 아, 둘 다 좋아해요? 네. 근데 아유. 예를 들면 튀르키예도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러우 전쟁 처음 일어났을 때 네. 튀르키예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화해시키려고 진짜 둘을 그 평화협정을 맺게 그래서 이스탄불 협정이라고 하는 걸 맞아, 맺었거든요. 맞아, 맞아. 전쟁 나고 한 달 만에 네. 가스라인까지 해서 네. 거의 타결되기 직전에 보리스 존슨이 와서 네, 영국이 막은 어. 거. 만약에 그 튀르키예가 중재했던 이스탄불 협정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이 전쟁은 한 달 만에 끝날 수 네. 있었던 전쟁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중재를 뭐 유럽 국가, 뭐 스위스 제네바, 아니 뭐 핀란드 헬싱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튀르키예가 하거나 사우디아라비아가 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이 전쟁 결과 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글로벌 사우스가 확 떴다라는 거거든요. 인도, 네. 브라질, 남아공, 남아공, 러시아. 그다음에 뭐 튀르키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요. 이 러우 전쟁에서 어느 쪽도 안 들었어요. 네. 러시아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네. 또 러시아 제재에도 동참을 하질 않았어요. 인도는 인도 편이지, 네. 브라질은 브라질 편이지. 자기 국익에 따라서 어떤 땐 러시아 편, 어떤 땐 미국 편, 어떤 땐 중국 편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좋고요. 미국하고도 사이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빈살만이 되게 영향력이 있잖아요. 네. 나이가 젊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푸틴도 바이든 너무 싫어하잖아요. 네. 트럼프도 바이든 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빈살만이 바이든이 너무 싫어요. 바이든의 굴욕을 상징하는 사람이 빈살만이잖아요. 인사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요. 그 트럼프는 빈살만이랑 너무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바이든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같이 막 민주주의 인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하나 암살됐는데 네, 튀르키예에서. 그 배경에 빈살만이 있다고 네. 그러면서 바이든이 똑바로 해라. 아주 네. 국제사회에서 왕따 시켜버리겠다 막 이랬거든요. 그랬다가 석유값이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빈살만한테 가서 석유 좀 증산해달라고 얘기했다가 면전에서 거절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어떤 바이든의 굴욕? 뭐 이런 걸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우디에서 그 미러 관계정상가 회의를 한 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게 있는 것이죠. 트럼프는 이제 잔치 자리를 잘 마련했어요. 사우디에서. 푸틴이 이 정정 협정안을 이제 사인할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게 참 문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요. 아직까지 종전 협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상태인 거고 아직 종전 협상은 시작은 안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그 국방부 장관이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헤그세스가 첫 번째 네. 우크라이나 나토 못 들어간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우크라이나 영토 네. 2014년 전에 거 회복하는 거 꿈도 꾸지 마라. 안 된다. 세 번째는 그 우크라이나 미래 안전 보장 네. 관련해 평화유지군은 미군은 안 간다.
유럽이 알아서 해라. 이 세 개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만 듣고도 사실은 유럽 발칵 뒤집혔고 푸틴 편 다 들어준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 입장에서 이건 최소한이에요. 만약에 이 세 가지가 다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왜 푸틴 입장에서는 종전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전황이요. 네. 러시아에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전선에서 승기를 잡은 건 이미 오래됐어요.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워싱턴에서 예.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완전 막장 한판 드라마를 찍었잖아요. 네, 너무 이취했어요. 네, 그거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죠. 왜 양복 안 입느냐고 하고 You're at the highest. Why don't you wear a suit? You're at the highest level in this country's office, and you refuse to wear a suit. Just want to see if you do you own a suit? 그러니까 도저히 정상회담이라고 믿을 수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정말 막말이 오갔잖아요. 비정상회담. 아, 그러네요. 비정상회담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군사 지원 끊어버렸죠. 네. 제일 젤렌스키한테 치명적이었던 건 정보 지원을 네. 끊어버렸어요. 그 정보 그걸 끊어버리면요.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못해요. 네. 드론도 못 날리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맨날 폭격할 때 그 방공망 그것도 제대로 가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백기투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황도 그렇고 병력이라든가 무기라든가 그다음에 돈 유럽 국가들이 GDP 2% 네. 뭐 될락말락 그렇게 측정하잖아요. 러시아는 작년에 GDP 6.7%를 국방비로 편성을 했어요. 돈도 많아요. 올해는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국방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국민 사기도 지금 당연히 좋겠죠. 여론도. 그다음 국제 정세도 좋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네. 그러니까 적어도 1, 2년 정도는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조건 그게 미니멈이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푸틴은 종전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트럼프는 자꾸 이렇게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하면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따려고 하는 이제 목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그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솔직히 트럼프 막말의 아이콘이잖아요. 네. 이 전쟁을 끝낼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 평화의 사도로 부상하는 게 너무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무리 트럼프라도 이건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양립 불가능해요. 이 둘 다 들어주기가 힘든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죽어도 나토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 러시아는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게 타협이 가능해요? 근데 트럼프는 그걸 어떻게 해결한 거냐면 한쪽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것도 이긴 놈 편 들어주는 방식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니까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정말 진정한 해결일까? 자, 그러면 교수님 우리 아까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빠진 나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 지금 이걸 보고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에 들어요? 당연히 안 들죠. 네. 여론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한 뼘의 땅도 러시아에게 뺏길 수 없다. 국민의 80% 90%가 정말 끝까지 러시아랑 싸우겠다. 이 여론이 전쟁 초반엔 사실이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여론이 바뀌어서 반반이 됐어요. 끝까지 싸우겠다와 이제 좀 그만하자. 와. 그랬는데 제가 가장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가능한 서둘러서 타협을 하더라도 전쟁 끝내자가 73%예요. 왜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여론이 나오냐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전쟁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이 이기고 안 이기고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가 살아남느냐 마느냐의 그러니까 생존,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그게 특히 인구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피해서 외국으로 나간 우크라이나 국민이 700만 명이에요. 네.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로 가게 되는 인구가 400에서 500만이에요. 얼마 전에 푸틴이 그 사람들한테
여권 발급 끝냈거든요. 주민등록증 다 줬다는 얘기. 러시아 주민등록증. 우크라이나가 1991년에 소련에서 독립할 때 5,200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700만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반토막 난 거잖아요. 30년 만에. 근데 이 2,700만 중에 노동 가능 인구, GDP를 생산할 수 있는 인구는 1,2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어떤 여론이 있냐면 만약에 전쟁이 우크라이나에게 비극이라면 인구 위기는 파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 국가가 소멸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굉장히 크고요. 정말 총이 있어도 쏠 사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국민들이 70%가 빨리 끝내자라고 하는 게 지금 트럼프가 종용하는 것처럼 모든 걸 러시아에 퍼주고 라도 끝내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우크라이나 국민이어도 그렇게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기분이겠어요? 트럼프가 지금 이걸 끝내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진정한 종전인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저는 후폭풍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교수님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미국이라 사이가 좋았던 우크라이나는 지금 버림당하고 있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걱정하는 거는 자꾸 방위비 갖고 압박을 하잖아요. 무리하게 방위비를 강요를 하다가 우리가 막 그렇게 못하지 이러면 주한미군 빼버린다. 막 이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안 되겠다. 동맹이고 뭐고 미국도 못 믿겠다. 우리도 북한처럼 핵무장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74%가 나온단 말이에요.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아무리 막가파라도 핵 개발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트럼프가 너무 평화주의자라서가 아니고요. 트럼프는 전쟁을 너무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돈이 안 돼요, 전쟁은.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했던 사람이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이라는 거는 멀쩡한 건물 이런 거를 막 파괴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그거는 너무 정신 나간 짓인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트럼프가 그 군수산업체하고는 커넥션이 없나 봐요. 커넥션이 있으면 그게 엄청 돈이 되는 거이기도 한 걸 텐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 모든 일들 해결되면 자기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만나서 핵 군축하는 거. 셋이 핵 강국이잖아요. 핵 군축하고 국방비 반으로 줄여서 그 돈 갖고 돈 되는 일에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란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하겠다라고 트럼프라면 핵을 허락해 줄지도 몰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교수님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무기를 많이 살라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러우 전쟁이 만들어낸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적어도 2차 대전 끝나고 그 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 이후로 이 국제사회에는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합의를 깨고 몰래 핵 개발을 하는 나라도 있죠. 하지만 몰래 하거나 아니면 안 했다고 거짓말하거나 변명하거나 이제 그 말은 핵을 개발하고 가지려고 하는 게 나쁜 거라는 합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제는 핵 개발해야 된다라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무기 사야 된다, 쟁여놔야 된다, 국방비 늘려야 된다. 2차 대전 후에 최소한으로 합의되었던 어떤 평화 군축에 대한 어떤 것들이 다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러우 전쟁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제 또 트럼프가 취임을 해서 더 불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중심을 잡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쟁 끝났다고 칩시다. 그럼 경제 시대로 풀릴 거 아니야. 그럼 경제 시대로 풀리면 고급스러운 우리 국산차들 있잖아요. 러시아 이렇게 일대에서 이렇게 달려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누구에게든 전쟁이 끝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전쟁 끝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알파고시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러시아가 우리한테는 큰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쟁 전에 러시아 자동차 시장 1위 한국. 그렇죠. 핸드폰 시장 1위 삼성.
그렇죠. 미제품 쓰면 안 되죠. 러시아는요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에 한류가 있었어요. 디지털 한류. 어쨌든 우리에게는 굉장히 한 국가 안에서 그렇게 자동차 시장 1위, 핸드폰 이렇게 다 하는 나라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인 거죠. 근데 그게 일단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푸틴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막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막 비자, 마스터카드 막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으니까 푸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네 나갈 땐 니네 맘대로였지만 들어올 땐 니네 맘대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단지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전쟁 중에 어쩌다 보니 국산화를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아 러시아 기업들을 보호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도 러시아 기업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여긴 보호해주고 여기는 까다롭게 뭔가 규제를 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걸 중국 시장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원래 시장 뺏긴 거 다시 찾기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기업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러시아가 우리를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전쟁 후에 이제 중국이랑 굉장히 끈끈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지금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친한 것 같아도 역사적으로 보면 두 사이가 안 나라는 좋아요. 사이가 안 좋을 때가 더 많았어요. 사이가 좋다 해도 중국의 경제가 너무 의존하는 거 러시아 입장에서 너무 위험하죠. 네. 근데 그럴 경우에 제일 이상적인 대안이 한국이에요. 그렇죠. 한국은 경제력 세계 10이고 군사력 세계 5위지만 우린 위험하지 않아요. 네. 너무 기술도 좋고 상품도 너무 고급스럽고 좋고 무엇보다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 제품을 너무 좋아해요. 전쟁 중에도요. 러시아는 계속 우리한테 그 시그널을 줬어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만 직접 제공하지 말아라. 네. 그러면 전쟁 끝나면 언제든지 관계는 다시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있고요. 이게 단순히 우리의 주관적인 예측이 아니라 실제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선전할 수 있다라는 그걸 그 러시아 신문에서 제가 기사를 발견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전쟁 전에 이제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탑 5가 네. 1위는 러시아 차였어요. 라다라고. 네. 근데 2위하고 3위가 현대 기아였어요. 네. 그래서 현대 기아 2, 3위를 합치면 1위 라다보다도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등 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 나고 나서는 1위가 러시아 차 라다고요. 네. 나머지 2, 3, 4, 5위가 다 중국 차예요. 중국.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러시아 그 자동차 소유자 2,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21%가 자기는 한국 차가 돌아올 때까지 새 차 구입을 미루고 있어요. 이렇게 오. 대답을 한 거고요. Надежная, легкая в обращении, хороший сервис, удобно, практично. 의리. 진짜 의리를 지킵시다. 예. 의리라기보다 우리 차가 그렇게 좋은 거죠. 네. 러시아 사람들은. 그다음에 14%는 아, 저 이미 한국 차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러시아 단골 손님들이랑 다시 한번 악수하는 그날까지. 그러면 교수님의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종합을 하자면 트럼프 이후로부터는 이제 각자 도생이다. 자, 그러면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리키예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 한국이에요. 아,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예. 트럼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도 이제 가치 외교에 선봉에 섰었죠. 네. 대한민국 외교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에 좀 올인하는 그런 외교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네. 그죠? 뭐 동맹도 뭐 어제 친구가 적이 되고 동맹도 없고 막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좀 유연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편을 서거나 네 편 내 편 가르거나 하지 말고 사안이나 의제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미국하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저는 러시아 그 전쟁 중에도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이 네. 전쟁 전과 비교할 수 없이 커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손잡겠다고 하니까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러시아 말빨이 먹히게 될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벌써 북미 대화 얘기하는데 한국 패싱 막 우려 나온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하고 북한이 더 위험하게 친해지지 않도록 또는 북미 그 협상에서 우리가 한국에 우리가 당사자인데 영향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 관계는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맨날리지에서는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을 고집하면서도 뒤집어 놓은 세계 질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수님 오늘의 난리지를 진짜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